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름 되니까 영화제 생각이 나요. 제가 지역별로 단체별로 여름밤 단체 상영회를 한다는 소식 중에서 굉장히 관심 가는 제목 중에 하나가 지리산 돗자리 상영회. 네. 그럼 지리산에 돗자리 깔아놓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제가 많은 관객들을 이제 이렇게 오셔야 성공하는데 네. 이번에 무주산골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그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무주산골 영화제는 좀 지자체에서 가격을 좀 통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먹거리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야, 내년에 이러면 이제 무주산골 영화제는 말 그대로 좀 한적한 영화제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까지도 이제 더 찾아서 사람이 그렇죠. 많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무료 상영회도 그렇고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영화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혼자 보는 것보다는 옆 사람들이랑 같이 웃고 또 같이 좀 무서워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보는 그 영화제의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름밤은 특히나 우리 어렸을 때 시네마 천국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허술한 영화관인데 오히려 천 하나 걸쳐놓고 보는 영화가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색다른 추억을 줄 수 있는 영화제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시네마 천국 얘기하시니까 학교,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역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서 그 한여름밤에 영화를 상영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운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레도 좀 날리고. 그렇죠. 네네. 저도 한 몇 년 전에 영화를 이제 휴가를 갔는데 여름이니까 그 스키장을 그냥 말 그대로 초원으로 쓰잖아요. 슬로프 그대로 네, 있으니까. 그 슬로프 제일 위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곤도로 타고 올라가서 영화를 보는데, 사실은 밤안개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분위기로 보는데 와, 너무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 그죠? 영화를 봤다는 체험 자체가 기억에 남는 걸 보면 드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좀 독특한 영화 상영이 휴가라는 걸 딱 환기하면서, 그죠. 야, 그건 비일상적인 체험이었다. 예.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하던 그 어떤 평범함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체험이었다라는 걸 말 그대로 그냥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듯합니다. 네, 뭐 모기가 좀 물기는 하겠고 풀벌레가 가끔 방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추억이니까. 맞습니다. 예. 자, 뉴스는 문화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영화가 좀 침체가 되지 않을까.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름에도 만약에 이 지경이면 진짜 한국 영화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범죄도시 3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영화관과 배급사 곳곳에서 관객 수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선언하고요, 뜨거운 피가 한국 영화 관객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다는데,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의심 정황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7월 이제 빅4라고 하는 영화 4편이 개봉을 했었죠. 뭐 외계인도 있었고 비상선언도 있었고 이런 작품들이 이제 동시에 개봉을 하면서 한산도 있었고요. 잘 될 것이냐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4편이 또 한편으로는 다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왔습니다. 그 잡음들 중 하나는 이제 한국 영화가 코로나만 풀리면 굉장히 관객이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라는 위기감도 있었고, 특히 이 비상선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자의 어떤 평가가 또 문제가 돼서 실제 그 기자에 관련된 송사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역바이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바이럴이라는 건 이를테면 그 어떤 영화가 잘 되도록 소문을 내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정적 소문을 낸다라던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좀 시끄러운 작품으로 좀 기억이 됐고, 심지어 이제 관객 수 조작 의혹까지 있었는데, 이건 음원 사재기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뭐 출판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사재기 논란이라던가 아무래도 그 어떤 판매 지수가 초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지금의 포털이라던가 혹은 웹페이지의 성격상
앞에 올라온 것들의 클릭 수가 점점 높아지고 훨씬 높아지. 그리고 관객이 동원되고 있는 영화에 더 많은 관객들이 쏠리는 그렇죠.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의심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어떤 고소고발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인지수사를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사 세 곳이라고 하지만 영화관 세 곳은 사실 한국 영화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CJ, 롯데, 메가박스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거죠. 네, 그렇고 또 이제 배급사 세 곳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혐의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이가 매번 그 아마 그 뉴스나 혹은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진이 영화가 입장권 통합 전상망 들어가 보면 이제 찍히잖아요. 몇 명 맞습니다.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어떤 영화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뉴스 네.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넘은 영화가 어디 있는가를 네. 봐야 되는데 영진이 이 통합 전산망에 들어가 보면 뭐 월별 통계, 네. 일별 통계, 국가별 통계, 뭐 언어별 통계 해서 굉장히 통계가 촘촘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통계 작업을 하는 영진이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게 사실은 수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그저께 일어난 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계 전체가 범죄도시 3가 이제 곧 1,000만이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제가 어제 본 결과로 한 800만 정도 됐더라고요. 아, 벌써요? 남은 200만은 이제 주말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굉장히 단기간이네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주 오랜만에 다시 되살아나가고 있는 또 이 불씨가 조금 위축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걱정도 있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 초판돼서 굉장히 많은 권수를 사들여요. 누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탈의 순위에 앞에 올라가니까 이거 참 뭐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 그러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으니까 충분히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조작에 관련된 내용인데 영화도 뭐 예를 들어서 몇만이 들었어요 라고 입소문이 나면 그럼 뭔데 이렇게 많이들 보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관객들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관객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이제 경찰에서 인지를 했다는 건데 뭐 수사하는 과정에선 얘기 안 나오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인지를 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알려지게 된 건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동안에 영화계에서 뭐 소문이 있었다면서요, 교수님. 그러니까 배급사가 영화관이랑 짜고 관객수를 네. 부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은 사실은 영화관이 생겨나고부터 사실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 멀티플렉스라는 구조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 기억해 보면 뭐 서편제는 단성사 가서 봐야 된다라거나 예. 뭐 그 접속 같은 경우는 피카디리였던 예. 원래 경우에 피카디리 가서 봐야 한다라거나 특정한 개봉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봤자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예. 공간이 하나니까요. 지금처럼 또 단성사 뭐 몇 개관 있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범죄 도시만 하더라도 지금 영화관이 약 300개 가까운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작품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설 때 예. 그 성수기 영화로 개봉했던 영웅이 170개 정도였으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수의 스크린 수를 이미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개봉관이 거거든요. 장난 아니네요. 300개. 굉장히 많죠. 3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 독립 영화나 혹은 작은 수준 영화로 가보자면 영웅이 지금 제가 작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니 150개 넘는 거면 어마어마한 상영관인데라는 생각이 네. 들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한 개관에서조차도 퐁당퐁당으로 몇 번 상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일 앞에, 보니까요. 그다음 제일 뒤에 이렇게 배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 상업 영화들은 상영가주에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그 특혜를 잇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그 독립영화계에서 요구했던 특혜를 철회하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 불공정 거리로 보기 시작할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도 가능하고요. 제일 지금 우리가 의아한 건 뭐냐면 그래서 비상선언이 과연 상업적으로 성공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좀 참패에 가까운 그러니까 투자를 한 그 일종의 투자를 걷어들이는 걸 BP라고 해서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네. 표현을 하고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비상선은 그렇지 못한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영화표를 사재기하고 이게 결국은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관객들에게는
아무리 많이 봤다더라 소문이 개봉 난다 첫 하더라도? 주라는 게 있죠. 개봉 첫 주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니 뭐야 재밌다고 소문 듣고 가서 봤는데 예. 결코 재미있지 않다더라는 이 후폭풍을 감당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관객들이 수준이 되게 높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뜨거운 피 이런 작품 4개를 말씀드렸을 때 뜨거운 피라는 작품이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맞아요. 이 정도로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천만 영화들이 알고 보니 사재기로 인해서 이 천만까지 갔다더라라고 했을 때 네. 그 여파와 음. 사재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된 거네라고 하는 이 여파 가운데 결국엔 물론 이런 어떤 사재기 여파라는 게 당연히 불법적 소지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용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관객이 훨씬 더 좀 똑똑하고 한편으로는 관객들이 절대 그 남의 말과 표의 수준으로만 움직이는 관객은 아니다라는 걸 또 한 번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감독님들 입장에서 보통 힘든 시장이 아니네요. 한국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독들이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아바타를 아시안 정킷으로 이제 한국을 정해서 이제 아바타 두 번째 이야기를 보여줬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한국이었냐라는 말에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이를테면 오염되지 않는다. 어머. 여기서 말하는 관객들이 첫째 까다롭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 결국 전 세계 시장을 좀 앞서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왜 여기에 오는지를 성실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쉽게 말을 그대로 조금 유괴처럼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피리 부는 사내처럼 좀 와 네. 피를 분다고 그래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관객이 아닌 거는 확실히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재밌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재밌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관객들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비상선언을 저도 봤는데 임시완 씨의 악역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다 합치면 한 1,000만 관객 배우가 몇 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저 배우들이 다 나오는데 이 관객 수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한편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네요. 오염되지 그러니까 내 주관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꾀임에 넘어가는 관객들이 아니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좀 슬픈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관객 수를 부풀리게 한 거면 그렇게 했는데도 청량이 참패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참 지금 저는 참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비롯해서 참 곤혹스럽겠다. 왜냐하면 네. 소기에 만약에 이게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모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것이냐라고 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에 대해서 무성한 자분만 남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어쩌면 이 인지한 수사 그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을 거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그게 한번 정화가 됐는데 가짜 댓글이 많았었잖아요. 네. 한동안 그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댓글 부대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의 마케팅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 몇몇의 이제 시끄러운 그 댓글 쓰는 분들만 포섭을 하면 재미없는 영화도 재미있는 영화로 둔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실구매표 인증을 하지 않으면 댓글을 쓸 수 없고 맞아요. 더 중요한 건 관객들이 그 댓글 보고 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옆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 되게 어찌 보면 비과학적인 판단이죠. 예. 옆 사람이 재밌다더라라는 예. 카더라가 오히려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게 돼버린 건 이제는 댓글을 비롯해서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는 과거에는 이를테면 영화 담당 기자나 일부 평론가들이 되려 자신의 의견과 좀 다를지라도 뭐 특정한 뭐 친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영화에 대한 호의로운 평가를 네.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비판을 받았죠. 아 이게 뭐야 평론가 기자 믿을 게 못 되네. 네.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젠 숫자조차도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고
직접 본 내 눈을 믿겠다. 그쵸. 직접 본 내가 신뢰하는 주변의 어떤 의견들을 따라가겠다라고까지 이미 좀 정착이 된 시장 중 하나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아요. 내돈내산이에요. 영화 진짜로 내 돈 주고 본 영화에 내 눈을 믿겠다라는 맞습니다.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혹이 나고 있는 이 영화들이 영화관과 배급사가 짜고 초창기에 관객 수를 조작해서 부풀렸다면, 그게 밝혀지면 관객들의 배신감은 그건 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일이고, 방금 말씀드린 거 해봤자 효과가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걸 마케팅의 주요 이제 일환으로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말 그대로 눈속임이고 네. 잘못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판단에 있어서 큰 그러니까요. 오해를 주는 셈이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자행돼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게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이 영화 배급사와 그리고 지금 영화관 세 곳, 제가 전부 다 한국의 모든 영화관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어쩌면 관행적으로 네. 그 약간의 업계에 있어서 조금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된 바가 있었다면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걸 좀 불안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차피 해봤자 의미가 소용이 없다라는 걸 예.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SNS가 발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자본이 됐어요. SNS에 막 우후죽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전부 다 진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게 맞습니다. 점점점 네. 돼가고 있는데,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조작을 감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수님 말씀 너무 뼈 때렸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뭐 과거 유튜브를 비롯한 뭐 스트리머나 네. 그 크리에이터들이 뒷광고가 왜 문제가 됐었냐. 맞아요. 광고 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그렇죠. 신뢰를 이제 훼손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구독 취소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사실 내리는 거거든요. 이 사태가 잘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안 그래도 지금 물리적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주는 과정에서 맞아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지 않겠다라고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접근도 조심해야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좀 우리가 눈여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는데요. 어떻게 인지 수사를 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광고는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광고하는 건데요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게 소비자의 마음을 맞습니다. 더 쉽게 얻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의 무기인 것 같아요. 범죄도시 흥행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 조폭 영화들 많았잖아요. 아 진짜 한동안 조폭 영화만 영화관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 교수님. 가문의 영광이 5편까지 나오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조폭 영화 나올 시즌 됐구나를 어떻게 알았냐면, 예능을 비롯해서 굉장히 영화 바깥에 배우들이 출입하는데 그게 처음에 반가웠던 거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 또 홍보할 영화 있구나. 네. 이렇게 됐는데, 잘 보시면 마동석 배우가 생각보다 영화 바깥에 홍보 일정이 없습니다. 안 나오네요. 그죠. 뭐 어디 인터뷰를 한다거나 내지는 가장 인기 높은 예능 프로나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갑자기 안 뛰던 사람이 뛴다거나 내지는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범죄도시가 매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가진 배우가 가진 원천적인 매력이 아직은 다 고갈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관객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마동석 배우를, 그리고 다른 영화들에 대한 출연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압구정 같은 영화들은 흥행이 실패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범죄도시가 흥행하고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 마동석 씨가 마석도라는 이 캐릭터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데. 부분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마케팅이라던가 관객들에게 호소할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예. 때로는 노출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또 이번에 보여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는 문화다 두 번째 주제는 빌런인데요. 빌런은 사실 원래 악당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한데 드라마 속의 악역을 이제 보통 요즘 빌런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곳곳에도 빌런이 있습니다. 독서실에도 빌런이 있고 주차장에도 빌런이 있고 오피스에도 빌런이 있는데 오늘 그 빌런들의 역할, 변화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팥쥐도 빌런이란 빌런일까요? 빌런이죠. 가장 전통적인 빌런일 텐데 저도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웃었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출연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핸드폰으로 요즘 쇼츠나 뭐 릴즈라고 네. 하는 걸 봤더니 지하철 빌런 두 사람의 싸움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그 지하철 빌런 두 사람의 싸움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뭐 심각한 싸움이 아니라 싸울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나이 많은 그 장년층 두 분이 서로에게 이제 거의 오히려 입으로 네. 더 상대를 제압하려는 모습을 누가 재미있게 올려놓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빌런이란 말이 이제는 악당 혹은 엄청난 악역의 이미지로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희화화된 네. 내용이 된 듯합니다. 이를테면 사실 어제 그 코맥 메카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작가가 쓴 소설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예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겠고 아마 권오중 씨가 그 헤어스타일 따라해서 여러 번 좀 네, 사람들한테 희화되기도 했는데 거기나 안톤 시거 같은 악당은 보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감정의 표현 하나 없이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런 빌런은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빌런이다라고 하면서 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악당이라는 캐릭터가 없으면 주인공이 주인공답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심지어는 최근에 TV 방영 중인 낭만 닥터 김사부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시즌 3 했을 때 그럼 이번 빌런은 누구야? 라고 그렇죠. 묻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자면 병원 드라마고 병원 드라마는 과거 그레이 아나토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환자분과 병원이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일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진들이 그 경우의 수만으로도 이야기를 꾸려가는 거지 사실 특별한 빌런이 필요한 장르가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빌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경영 씨가 등장했을 때 역시 이경영 씨는 빌런 전문 배역이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번 빌런은 그럼 이경영 배우가 맡고 있는 캐릭터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는 대중서사에 있어서 어떤 필수 요소처럼 빌런이 활용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근데 예전에 그 악역을 맡으면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장희빈 같은 역할을 하면 시장 가서 그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할머니들한테 음식을 안 야단 판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기도 네, 하고 네.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매력 있는 빌런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 입장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나 봐요. 아까 제가 비상선언 말씀드렸지만 임시완 씨가 너무 섬뜩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보니까 아 저렇게 착한 얼굴로 저렇게 무서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래서 단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같은 네. 작품에서 그 이미지를 이어서 오히려 더 성공을 한 경우라고 예.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임시완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이돌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뭐 변호인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에서 굉장히 선한 대학생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또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지 근데 워낙에 연기를 깔끔하게 잘 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캐릭터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범죄도시 장첸 역할 윤계상이야말로 그때 진짜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처음에 아이돌이었다가 예. 그 다음에 뭐 비스티 보이즈 같은 작품들에서 오 저렇게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좀 불량한 남자 역할도 하네 이 정도였는데 그 꽃미남 선해 보이는 선한 대학생 같은 이미지를 여전히 못 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장첸이란 캐릭터를 만들 때 무시무시한 귀신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머리를 길렀대요. 나타나면 귀신 같아 보이려고. 그리고 일부러 그런 약간 독일군 코트 같은 것도 입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캐릭터를 더 시각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윤계상 씨는 악역 전문 배우라기보다 모든 역을 할 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이미지로 굳혀졌죠. 그리고 어찌 보자면 이 편의 강혜상으로 나온 손석구 씨는 악역으로 먼저 사실 얼굴을 알렸습니다. 어떤 예. 작품이냐면 마더 같은 작품에서 이보영 씨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네. 결국은 연인을 때리면서 그래서 아이까지 학대를 하는 무시무시한 일종의 계부,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인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악역은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좀
섬뜩하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오히려 뭐 멜로가 체질이라던가 이런 예. 작품들을 통해 다시 보여줬지만 이 작품들이 다 마이너했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였다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손석구 씨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없었던 건데 그 나의 해방일지 나온 캐릭터도 착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떳떳하지 못하고 주로 밤 생활을 많이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따지면 영웅은 좀 낮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빌런은 밤 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애매한 경계였다면 강혜상이라는 캐릭터로 완전 악역을 보여줬는데 역시 손석구 배우도 다 잘하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히스레저도 사실 조커 역할로 마지막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사실 그 누구도 그 조커는 히스레저가 최고다라는 평가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역시 악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는 살지만 잘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면이다 보니까 배우로서는 마치 에베레스트처럼 한 번은 올라가 보고 싶은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멋있는 역할도 좋겠지만 되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준혁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이긴 한데 최근에 진짜 엄청나게 주목받는 것 같아요, 범죄도시 3 때문에. 그러니까 변신 자체가 주목을 받는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혁 씨가 물론 악역을 처음한 건 아니에요. 아, 동재 있잖아요, 우리 동재. 근데 남의 약간, 동재. 예. 일테면 뭐라고 해야 될까, 지능형 그 악역을 맡았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똑똑한 악역이 갖고 있는 건 또 약간 얄밉거든요. 네. 왜냐하면 똑똑한 악역들은 주로 이제 손가락과 머리를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말 그대로 물리적 악역을 처음으로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악역 생각해 보면 과거 영화들은 늘 얼굴에 흉터가 하나 있다라던가 내지는 뭐 그 007 시리즈에서 이빨을 뭐 은으로 다 끼운다거나 네. 아니면 킹스맨 같은 거 보면은 뭔가 뭐 신체 일부를 뭐 무기나 흉기로 바꾼다던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후크 선장처럼. 그런데 이준혁 씨는 여기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문신 하나 없는 듯한 네. 그 공무원 같은 이미지로 등장하지만 일부러 저렇게 수트 입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악역을 연기하니까 그 지점 자체가 하나의 좀 변신 지점이 됐고요. 그리고 곧 개봉하게 될 영화 귀공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김선호 씨를 맞습니다.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게 김선호 씨가 그 전에 했던 역할들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김선호 씨는 이를테면 뭐 홍반장으로도 우리한테는 예. 이미지가 있었고 뭐 그 전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홍반장도 보면은 아주 털털하고 선한 캐릭터고 얼굴을 보면 너무 선이 고와서 예. 어쩌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를테면 윤계상 씨가 머리를 기르고 코트를 입어서 외형적으로 악을 연출했다면 지금 얼핏 보면은 되게 뭐 재벌 3세나 본부장님 같잖아요. 본부장님 같은 그런 깔끔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연기로 한번 악을 표현해 보겠다라는 시도이기도 한데 또 여기에 한편 등장하고 있는 김강우 씨도 늘 좀 선한 역할을 맡다가 최근에 와서 악 역할을 좀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공자에서 김강우 씨가 악인 역할을 굉장히 멋있게 해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자면 간혹은 너무 열심히 악당 역할을 해서 어색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역이 참 어려운 게 악을 연기하는 모습을 들키면 또 관객들이 에이 너무 연기한다라고 또 금세 그 악을 만만하게 봅니다. 빌런을.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간 섬찟한 느낌이 있어야 그죠? 되는데. 저건 좀 진짜 같은데 가령 하정우 씨가 그 4885로 나오면서 혼자 비실비실 웃으면서 뭐 농담인데 거짓말인데라고 하는 그 연기가 오히려 뭘 정말 누군가를 때리고 혹은 살인하는 그 장면보다 더 섬찟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김강우 씨가 이제 힘을 빼고 악역 역할을 잘 해놨는데 아마 김선호 씨와 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최근에는 어떤 주인공을 해서 멋있게 보이느냐보다 어떤 악역을 제대로 소화하느냐가 관객의 뇌리에 남는 좀 지름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김강우 씨가 여기서 거의 최강 빌런이라고 그 맞아요. 제작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강우 씨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웃는 모습이요. 김선호 씨가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쁜 배우인데 계속 그런 선한 역할을 하다가 저걸 한다 그래서
아 진짜 연기 변신을 하고 싶었나 보다. 연극 무대에 오래 서 있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렇게 깨끗하게 생긴 사람이 무서운 걸로 하면 박해일 씨죠. 그때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박해일 씨가 그 봉준호 감독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좀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캐스팅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살인의 추억의 원작 연극인 날 보러 와요를 네. 봤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범인처럼 생긴 분이 주연을 이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영화로 바뀌면서 예. 너무 곱게 생긴 미소년 스타일의 남자 배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배우가 미지의 살인범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피부, 지금 사진도 피부를 비롯해서 손이 부드러웠어요라는 이 말이 주는 굉장한 대조감을 보여주고 네. 있는 배역인 거잖아요. 역시 봉준호 감독은 악역을 선택하더라도 나란히 서 있으면 송강호 씨가 범인같이 훨씬 더. 네. 박해일 씨는 오히려 형사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또 맞아요. 굉장히 지능형 범죄 수사하는 사이버 수사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언제나 연쇄살인마라던가 흉악한 살인범들 얼굴 공개하고 나면 가장 먼저 기사 달리는 게 이거잖아요. 전혀 외모로만 봐서는 흉악범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가 그거죠. 옆집에 사는 평범한 청년 혹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어요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편하려고 악을 외형적으로 구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편하겠어요. 외모만 딱 보면 선한지 나쁜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상의 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영화에서 악을 구체화하다 보니 과거에는 5, 60년대에는 그렇게 단순 논리로 했지만 점차 훨씬 더 복잡하게 빌런을 연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이 무언지를 오히려 단순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빌런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아요. 봐서 박해일 씨가 저거를 얼마나 뇌리에 박혔으면 그 헤어질 결심할 때 그래서 여기서 역할을 한 거라면서요. 저거 지우려고, 범인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악은 신사의 얼굴로 온다고. 그러게요. 예. 네, 네. 그래서 최강 빌런 캐릭터들이 아마 요즘 최근에 그렇게 입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도시는요. 오히려 마동석 씨의 그 타격감이 있는 느낌도 있지만 너무 잘생긴 꽃미남 빌런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캐릭터로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3번의 성공이 있었으니까 네. 아마 앞으로 나 좀 빌런으로 캐스팅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그 약간 자기 이미지의 답답함을 벗고 싶은 선한 역할 전문 배우들이 네. 좀 줄을 서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들기도 하는데 또 그 범죄도시 사실 실제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모델을 만들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냥 상상만으로 만드는 악역이 아니라 그 실제 범죄 이미지와 맞게 네.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범죄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처단될 걸 알고 보잖아요. 재핀다 어쨌든 이거죠. 마석도 형사가 한 방으로 때려서 정리해 줄 거야라는 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보다 보니 아무리 악당이 나와도 결국 마지막은 뭐 누가 오야 혼자 왔니 이런 농담 속에서 흠씬 두들겨 맞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줘서 악당이 나와봐라라는 같은 마음으로 좀 관객들이 대리만족을 즐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제3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살면서 결론은 그래도 저렇게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훨씬 더 응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리 강한 악이 와도 약간 안심하게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 네. 전 마석도 형사랑 친구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